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65세이고요. 아내 미영이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부부가 갭투자라는 것에 손을 대면서 어떻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5억 원을 투자해서 부동산 부자가 되려고 했던 저희가 지금은 3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 현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거든요. 2020년 코로나로 세상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부동산만큼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특히 갭투자라는 게 유행하면서 무주택자도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저희를 사로잡았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제가 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어요. 1980년 20살의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든 손에는 고작 20만 원뿐이었죠.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는데 월세가 5만 원이었어요.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품삯이 8,000원이었는데 비가 오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하루 식비를 2,000원으로 맞춰야 했거든요. 가끔 고향 부모님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5년이 지나서야 중견건설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이 35만 원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1987년 27세의 맞선을 통해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첫 인상이 참 좋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알뜰한 면이 보였거든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 250만 원씩 지원해 주셔서 총 5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였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8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내 집은 아니었지만 둘이서 꾸려나갈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미영이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제 월급 50만 원으로 둘이 살기가 빠듯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가계부를 꼼꼼히 써가며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거든요. 1990년에 처자들 민호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지출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육아용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좋게 들었어요.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였죠. 1993년에는 둘째 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되니까 반지하 방이 너무 좁았어요. 결국 1994년에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5만 원짜리 투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 300만 원을 이사비용과 가전제품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때는 저축이라는 게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대느라 벌어들이는 족족 나가버렸거든요. 가끔 돈이 부족하면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미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시작되었어요. 1990년대 후반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레슨비로 월 8만 원을 냈죠. 그때만 해도 제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는데 교육비만 월 30만 원이니까 부담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배우지 못한 한을 아이들한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제 월급도 200만 원대로 올랐어요. 그래서 2005년에 드디어 전세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반지하와 월세방만 살던 저희한테는 꿈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민호가 고3이 되던 2007년에는 종합반 학원비만 월 120만 원이었어요. 지영이도 예체능 학원을 다니면서 월 80만 원씩 나갔죠.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로 나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저희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민호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연 500만 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니까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4년간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 시절에는 저축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적자가 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결혼 자금이 문제였어요. 2012년 민호가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게 그동안 저희가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월급도 300만 원까지 올랐고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드디어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저축을 시작한 거죠. 늦었지만 그래도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으니까 2억 정도는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2013년에는 전세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올려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궁정 같았습니다. 평생 좁은 곳에서만 살다가 이런 큰 집에서 살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했어요.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니까 체력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이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정년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때 주변 동료들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2015년부터 정년을 5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연장 근무까지 하면서 월 400만 원 가까이 벌었고 매월 150만 원씩 적금을 넣었습니다. 5년간 꾸준히 모아서 9천만 원을 만들었고 기존에 모아둔 돈과 합쳐서 1억 원의 목돈이 생겼어요. 평생 돈 걱정하며 살던 저희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2018년에 지영이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으니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았거든요. 민호도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니까 이제 저희 노후를 생각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게 분명했습니다. 뭔가 추가 수입원이 필요했죠. 2019년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주변에서 갭 투자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관련 책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때 만난 박성호라는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말이 참 달콤했습니다. 무주택자도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 갭 투자만 제대로 하면 월 300만 원 수입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가 급격히 내려갔어요.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기 시작했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컨설턴트는 지금이 기회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계속 부추겼어요. 2020년 4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박 컨설턴트가 가져온 투자 계획서를 보는데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A사 용지에 빼곡히 적힌 계산표에는 월세 수입 3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120만 원, 순수익 1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여보, 박 대표가 그러는데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대요.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우리 같은 무주택자도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미영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2억 8천만 원인데 2억까지 더 빌려서 5억을 투자한다고요?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우리 돈 2억 8천만 원하고 대출 2억만 있으면 돼요.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면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집값까지 오르면 1년 후에는 6억, 7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평생 전세로만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갑자기 여러 채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혹했던 것 같아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에 그동안 모은 적금 1억 원을 합쳐서 2억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신용대출 2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6억 2천만 원 규모의 투자였죠. 수원, 인천, 시흥 지역의 아파트를 각각 1억 6천만 원, 1억 8천만 원에 샀어요. 각 아파트에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한 번도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2020년 7월 첫 번째 월세가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보, 이번 달 월세 다 들어왔어요. 수원 아파트 100만 원, 인천 85만 원, 시흥 80만 원에서 총 265만 원이에요. 미영이가 통장 정리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대출 이자 120만 원을 빼고 나니 145만 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제 국민연금 65만 원까지 합치면 월 21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노후 걱정 없겠네요. 평생 월세만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30년 넘게 전세로만 살면서 집주인한테 돈만 갖다 바쳤지.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60세에 은퇴했지만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당당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몇 달간은 정말 계획대로 돌아갔어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집값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매일 확인하면서 시세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정수 씨는 정말 성견지명이 있어. 갭 투자로 대박 났잖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성공한 투자가가 된 것 같았어요. 더 많은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한두 채 더 사면 월 수입을 5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달콤한 꿈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깨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요. 인천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고 해요.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면서요.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칠 전 수원 아파트 세입자도 나간다고 통보했거든요. 뭐? 갑자기 왜? 계약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다들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박 컨설턴트는 월세 받는 건 일정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했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새 세입자를 구하면 되지요. 월세를 조금 내려서라도.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새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요즘 월세 100만 원짜리는 안 나가요. 70만 원 정도로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에서 80만 원, 다시 70만 원으로 계속 내렸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감했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였죠. 그 사이 집값도 오르기는커녕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앱에서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이 매물로 쌓여가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거였어요. 월세 수입은 없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거든요. 매월 120만 원씩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보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2022년 들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다음 달부터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고 해요. 제가 받은 문자를 보니까 변동금리가 연 3.2%에서 5.8%로 2.6%포인트나 오른 거였어요.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2억 대출 기준으로 지금 월 53만 원 나가던 이자가 97만 원으로 늘어나요. 거의 2배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셋째 합쳐서 이자만 월 290만 원이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월세는 시흥 아파트 50만 원 뿐이었거든요. 수원과 인천은 아직도 공실 상태였으니까요. 우리 예금에서 매월 240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돈 2억 8천이 1년이면 다 떨어져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저희가 갭 투자를 할 때는 금리가 계속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변동금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공포였어요. 매월 줄어드는 돈을 보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박 컨설턴트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유해놓고는 상황이 악화되자 잠적해버린 거였죠.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집값까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억 8천만 원에 샀던 수원 아파트가 1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고 인천과 시흥 아파트도 각각 1억 3천만 원, 1억 2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 5억 원이 3억 9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이나 감소한 거였어요. 하지만 대출금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실질적인 순자산은 1억 9천만 원까지 줄어든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이와 마주 앉아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더 커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팔자니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월세 수입이 거의 없어진 거였어요. 세 채 중 두 채가 공실이 되었고 남은 한 채도 월세를 50만 원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월 수입 5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 2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월 200만 원씩 예금을 깨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물 새듯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2023년 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아파트 한 채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하지만 1억 원에도 팔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9천만 원에 팔았는데 대출 6천만 원을 갚고 나니 3천만 원만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1억 6천만 원 주고 산 집을 9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7천만 원 손해를 본 거였어요. 거기에 그동안 낸 이자까지 생각하면 손실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3년 중반에는 두 번째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어요. 8,500만 원에 급매로 팔았는데 대출 6천만 원을 갚고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2천만 원 뿐이었어요. 1억 원 투자해서 2천만 원만 건진 거네요. 미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7천만 원짜리 손실이었지만 그래도 현금이 생긴 건 다행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는 계속 공실 상태였어요. 월 이자 9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월 적자가 계속 쌓였죠. 2024년 초에 마지막 아파트도 8천만 원에 팔았는데 대출금 6천만 원과 연체 이자 1,200만 원을 갚고 나니 오히려 1,200만 원의 빚이 남았어요. 총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최종적으로 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더 큰 문제는 살던 집이었어요. 전세로 살던 집도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진 거였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해봤는데 본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세금은 나중에 경매 절차 끝나면 일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결국 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는데 월 80만 원이었어요. 남은 예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했죠. 경기도 시흥시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어요. 1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였어요. 이사하는 날 짐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버려야 했어요. 평생 모아온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쓰레기로 내놓는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보, 이게 우리 인생인가요? 미영이가 작은 원룸에 앉아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35만 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제 국민연금 65만 원과 미영이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서 월 97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이 더 많아요. 월세 35만 원, 생활비 40만 원, 의료비 15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으로 월 110만 원이 나가거든요. 매월 13만 원씩 부족해서 남은 예금 800만 원에서 꺼내 쓰고 있어요. 이 돈마저 1년 후면 바닥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육체 노동이 어려워서 재취업도 쉽지 않아요. 65세라는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죠. 어제도 경비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젊은 사람으로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값만 월 15만 원이 나가요.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까지 겹쳐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민호는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기 바쁘고 지영이는 아직 미혼이라 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민호가 가끔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긴 해요.
하지만 본인도 아파트 대출에 아이들 사교육비까지 감당하느라 여유가 없거든요. 지영이도 교사 월급으로는 자기 전세 대출 갚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너무 뻔해요. 가장 큰 실수는 60세 은퇴 직전에 전 재산을 위험한 투자에 올인한 거였어요. 그 나이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했어야 했는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거죠. 만약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만 투자했다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도한 레버리지도 문제였어요. 자기 자본 2억 8천만 원에 대출 2억 원을 더해서 총 5억 원을 투자한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나빠져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시장 타이밍도 완전히 잘못 봤어요. 2020년 갭투자 열풍은 일시적 현상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계속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금리 상승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전문성이 부족했어요.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독립적인 판단 없이 투자를 결정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임대수익률이나 공실률, 지역별 수급 상황 같은 기본적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도 몰랐어요. 금리가 계속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상황이 바뀌면 금리도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특히 50대, 60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절대로 모험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체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셔야 해요. 유행하는 투자에 휩쓸리지 마세요. 갭 투자든 코인이든 모든 사람이 같은 곳에 몰릴 때는 이미 위험 신호예요. 남들이 돈 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예상치 못한 이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돈 범위 내에서 하세요. 30대, 40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연금 상품이나 장기 적금 같은 안전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 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자녀한테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정작 본인 노후가 불안해지면 결국 자녀한테 부담이 됩니다. 요즘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게 된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이런 모양이 되었거든요. 민호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본인도 어려운데 부모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요. 지영이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부모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늘었죠. 가끔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갭 투자 같은 건 하지 말고 퇴직금과 적금으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서 조용히 살았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욕심이 컸어요. 부동산 부자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노후도 풍족하게 살겠다는 욕심 말이에요. 그 욕심이 결국 모든 걸 망쳤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보냈자는 생각뿐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세울 수가 없어요. 미영이는 요즘 우울증 기미까지 보여요. 밤에 잠을 못 자고 한숨만 쉬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안쓰럽지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직 65세니까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경비나 주차장 관리 같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영이도 틈틈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데이터 입력하는 일이나 물건 포장하는 부업 같은 거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해보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생존이 더 중요하니까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도 넣어놨고요. 가끔은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받으려고 해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긴 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투자라는 게 성공하면 천국이지만 실패하면 지옥이에요. 특히 노후 자금을 투자에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노후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다가 저희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갭 투자나 다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하지만 그런 성공담 뒤에는 저희 같은 실패담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컨설턴트나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들은 수수료를 받고 투자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고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저희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건강과 가족 그리고 살아갈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노후가 저희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